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도곡동 메리츠 증권 임성우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일하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신지 경력을 쭉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증권 도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증권사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 15년간은 이제 자문사와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종류의 주식형, 혼합형 펀드를 운용을 해봤고, 특히 이제 최근 5년, 마지막 5년은 이제 헤지 펀드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국내 주식 롱숏, 해외 주식 롱숏, 또 채권, 파생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운용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경력상 좀 강점 특이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리츠 증권 이전에 제가 5개 회사를 다녔는데 그동안 운용했던 모든 펀드들에서 제가 최상위 성과를 기록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5개 회사 모두 입사 당시 대비해서 재직 기간 동안에 적게는 이제 50%, 많게는 12배까지 이제 수탁고 성장을 이루는데 좀 기여했던 점이 제 이제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증권사로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접점을 좀 늘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운용사나 자문사 있을 때는 이제 운용본부 내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의 이제 좀 정형화된 고객들만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좀 기관 투자자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장의 주체인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더 접할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저도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좀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또 증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네. 증권사에 증권사는 이번에 처음이시고, 그 전에 자문 운용하고 여러 분야 거치셨잖아요. 네. 업무 스타일, 그 회사 분위기, 어떻게 좀 다르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동안? 예. 아무래도 운용사나 자문사,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직이 세분화돼 있고, 마케팅 조직이 있고, 운영 조직이 있고, 또 백오피스 이렇게 좀 본부들이 세분화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로 고객분들을 그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제 운용에만 이제 열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란 장점인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고객분들은 내가 그 돈을 맡겼는데 그 매니저가 누군지 그 회사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매우 유명하신 매니저분들 있으시지만은 그 회사를 보시고 이제 펀드 가입이나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또 사실 요새는 개인 투자자분들 펀드 가입하는 게 많이 좀 예전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인 고객 위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증권사는 저도 이제 처음 와봤는데 확실히 이제 고객 풀은 개인 고객이 당연히 이제 그 위주고, 저도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직접 마케팅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제가 직접 이제 만나서 듣고, 또 제가 그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 이제 잘 이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운용사나 이런 데 자문사 있을 때는 주로 기관이나 법인 위주로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도곡동 메리츠로 옮기시면서 네. 개인 고객들 많이 만나 뵈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나요? 어떠세요? 개인 고객분들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또 처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다양한 고객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까 해요. 네네네. 먼저 최근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 공매도 이제 통과되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공매도가 벌써 이제 한두 달 지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이 반응이나, 답 주시는 생각들이 굉장히 또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들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지금 이제 당분간 이제 금지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이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함인데 그 취지는 너무나 저도 100%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뀌어야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 생각은 이 기간을 8개월을 이제 동안 금지되고 있는데 8개월씩이나 잡았어야 했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됐던 적이 몇 번 있는데 8개월이 가장 길었어요. 과거에 지난번 8개월 했을 때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고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 조성이 목적인데 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면 이제 무조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주가 하락폭이 더 크고 또 내 손실도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엔 약간 좀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공매도에는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시장가로 누르면서 팔지는 못하고 그 호가 위에 호가에 대놓을 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매물이 쌓여 있으면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올라가는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거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빠지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팔아서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인 원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그날 보시면 11월 6일 날 이제 처음 공매도 금지 발표한 날인데 그날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었죠. 근데 공매도 금지 그날부터 됐는데 그 이후에 5거래일 동안 계속 빠졌잖아요. 맞아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금지 이전 수준으로 비슷하게 오히려 다시 돌아갔었는데 만약에 그 6일날 좀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이벤트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공매도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좀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이야 금지 기간이니까 이제 안 되지만은,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매수나 홀딩이라는 한 가지 옵션만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기업이나 경제가 늘 상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사이클도 있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외부 충격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뭐 현금 있으면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적절하게 공매도의 타이밍에 뭐 그거야 어려운 일이지만은 잘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하락 구간에서도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하시려면 뭐 지금 교육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모의 투자 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또 금액 제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 요건을 받으시면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제 뭐 저나 뭐 이렇게 저처럼 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좀 한번 맡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에 관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한동안 하도 이슈가 돼서 저도 나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찾아봤어요. 뭐 그 외국계 이제 증권사나 외국계 계열사에서 한국 공매도 금지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하는 말들이 뭐 JP 모건이나 하는 말들이 한국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막음으로 해서 굉장히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할 거다. 네네. 되게 후진국의 행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다. 외국계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판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이 경제와 시장과 뭐 이거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지.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빠져나가고 뭐 공매도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와 펀더멘털이지.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안 사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고 이제 세계 최대 수탁 은행인데 그 은행에서는 한국 공매도 그 대처 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그렇게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의 뭐 전체적인 스탠스를 반영한다.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벌써 이제 한두 달 지났는데, 제가 그 전쟁에 대한 이슈를, 자꾸 여쭤보는 게, 다행히 이번 전쟁은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한 120달러까지 올라간다고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70달러 선에서 계속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안정화가 됐죠. 그 충격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네.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그 영향들을 미칠지 전쟁 얘기랑 같이 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최대 변수는 그거였죠. 이제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었느냐. 이제 이란이 만약에 하마스 공격을 지시한 게 맞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지는 하지만 그 공격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서방 국가 내에서 이번 전쟁 때문에 반유대주의라든지 뭐 반이슬람주의 이런 이념 분쟁이 좀 일어난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늘 인류 역사엔 전쟁이 있어 왔었잖아요. 이따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전쟁은 좋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회복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공포스럽고 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촉각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사람들 간에 하는 일이라서 이거 전쟁이라는 것도 뭐 파국으로 결국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기라서 뭐 그렇게 위기 상황에 너무 공포를 느끼시거나 이렇게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전쟁 질문을 왜 여쭤보냐면 전쟁이라는 물론 먼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네. 전쟁이라는 이슈가 투자자에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그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공급망 때문에 쭉쭉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이제 방산이 이런 것처럼 오른 것들도 있었을 그렇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쟁을 기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다가가야 될지 네네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국 어느 지역에서 누구랑 누가 싸우는지가 그렇죠. 네, 이제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예.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일 경우에는
세계 대전이 되겠죠.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야기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는 미국이 직접 참전한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큰 위기스러운 전쟁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분쟁들은 지역별 분쟁들이었고, 결국 우리가 투자자로서 뭐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가 아니면 좀 차가운 얘기긴 하지만은, 어디서 전쟁이 터졌지? 그럼 그 나라가 뭘 생산을 많이 하지? 그럼 뭐가 공급이 줄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투자의 기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분명히 또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또 공급망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금융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사실 또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각 나라들이 어떠한 위치를 입지고 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고, 또 어떤 뭐 상품에서 상대 경쟁 우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좀 알아두시면, 평상시에 좀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발발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한 그러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전쟁도 그렇지만 네. 이 전쟁이 어디에서 네.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네네. 투자 관점에서 완전히 섹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네네. 나라마다의 뭐 공급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강점이 있는 네네.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들 네. 이번에 사실 엄청 그런 시장이 반응이잖아요. 네네네. 파월이 얼마 전에 연설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네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축이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생각보다 길게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포커스가 이제는 얼마나 더 상승할까 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금리를 유지할 거냐로 맞춰지고 있는데 네. 향후 이 금리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국 경제 지표에서 이제 특히 고용과 소비 측면이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도 근원 기준으로 이제 4% 정도니까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는 높아서 연준이 이제 고금리를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지 몰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금리가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고 미국 경제의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이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내구재인 주택과 자동차를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그 먼저 주택 부분에서는 그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빠르게 빠져가지고 7.2% 정도예요. 근데 이 7% 수준도 한 2, 3년 전 대비해서는 3배가 오른 거거든요. 2, 3년 전에 한 2에서 3%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평균 가격의 집을 구매하기 위한 평균 연소득 수준,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11만 달러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2년 전만 해도 6만 달러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가 오른 거죠.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도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자동차 대출 연체 기간이 60일이 지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6%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금융 위기 때도 5%가 피크였어요. 5%를 찍고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넘었다는 거고. 진짜 높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최근에 4.2%까지 되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를 넘어가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5% 갔다 왔잖아요. 근데 5% 정도가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됐었다면은 연말에는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금리가 좀 빠르게 많이 빠져줘가지고 향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지표들을 좀 관찰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그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네네. 그 미국 부동산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 공실률이 20%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그 중소형 은행 위기가 한번 왔었죠. 네. 웬만한 위기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나타나는데, 네. 저는 아직 유일한 그 위기인 부동산 위기가 안 왔으니까 혹시라도 뭐 내년 초에라도 이 고금리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텐데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 아니면 좀 의견,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혹시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이 공실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최근에는 안 가봐서 이제 저도 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뭐 들어보면은 사실 좀 지역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은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그 주택 경기가 지금 그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년부터 뭐 그 상업용 부동산을 비즈니스로 영위하는 업체들의 그 부채 만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게 좀 지역적인으로 다른 편차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간 그런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네. 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서울이냐 아니면 네. 어디 다른 곳이냐에 따라서 네네.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네. 제가 여쭤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금리를 급격하게 한동안 계속 올렸으니까 네.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아야 뭐 1억 단위 정도인데, 네. 부동산은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단위니까 그쵸.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엄청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고 그 뉴욕 같은 데는 땅값도 어마어마한 네. 돈이니까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부장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얼마 전에 최고를 찍었었잖아요. 네. 지금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한데, 그 2년물 금리는 5%도 넘었었고 10년물 금리도 거의 5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웬만한 그 대장주 주식보다도 괜찮다고 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오버지만 그 정도로 지금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국채 투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시장 데이터들을 11월 정도에 확인을 하고, 이게 미국의 평균적인 시민들이 좀 살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렸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빌 에크먼이나 이제 드러켄 밀러 같은 분들이 금리 하락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금리가 11월 초 정도부터 되게 빠르게 빠졌는데요. 이제 저는 내년까지 보면은 결국 금리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에서 5% 정도는 미국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11월에만 30년물이 제가 알기로 50bp, 80bp 정도였나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 굉장히 단기간에 금리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또 제약적인 스탠스에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또 그렇게 망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을 하지 않을까, 금리가. 그래서 물론 이전 고점까지 다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금리 하락 추세 속에서 약간 좁은 박스권 이렇게 그리면서 이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접근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채권에 대한 그 질문을 왜 여쭤보냐면 올 초, 뭐 올 봄이나 초여름부터 이제 채권 거의 끝 왔다고 네. 다들 더 안 올릴 줄 알고 뭐 증권사부터 해갖고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다들 채권 이제 지금 들어가라고 완전 꼭지라고 엄청 네.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채권 금리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올랐단 네네. 말이에요. 웬만한 그 작은 주식 마냥. 네네.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채권이라는 개념이 저는 사실 채권은 투자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분산 투자 그리고 나름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또 주식보다는 물론 채권도 어렵지만 주식보다는 메커니즘이 쉬운 투자 자산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시장이구나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그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네. 네네, 채권 투자를.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부장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국내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잖아요. 올해 한 3번인가 4번인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네네. 기억하는데 주식시장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시장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가 조작 관련된 종목들 공통점은 결국 이제 평상시에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특정 세력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현상을 사전에 100% 차단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뭐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방법은 이제 일반 투자자인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잘 피해가는 게 전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제 사실은 그럼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뭐 그 기업에 속한 업황이나 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그런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외국에도 분명히 주가 조작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도 또 이런 게 종종 또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유독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자주 일어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한국 그 주식시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도 저보다는 나름 그래도 업계에 좀 종사하셨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테니까 네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든 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옆에 우리가 속한 시장이라서 더 뭔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사실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주가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좀 이상한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서 일어나니까 좀 우리만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보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인드로 또 투자하고 계신지 또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많은 정보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달러 패권국이고 또 지난 100년간의 이제 산업혁명이 전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에 전 세계 이제 다른 나라들의 경제나 금융시장은 이제 미국에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이제 더 좀 연동이 많이 될 거고요. 결국에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결국은 크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결국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아무래도 한국 주식보다는 좀 더 우량하고 또 위기 상황이 와도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사실 얼마 안 되는 자금으로 시장이 되게 흔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70%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커졌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종목을 잘 고를 수만 있으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50% 오르는 구간에서는 그 밑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은 한 몇 배씩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량하고 안전한 전자 닉스를 살 거냐,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해서 괜찮은 소부장 업체를 살 거냐,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한국 주식도 이제 미국 주식과 함께 병행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밤에 오르고 끝나면 대부분 네네. 우리나라의 그 대장주나 이런 것들은 같이 상승하고 끝납니다. 네네네. 반면에 하락하면 또 하락하고 그쵸. 또 섹터별로나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에 거의 그대로 한국에 이제 후반영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장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같이 또 많이 또 따라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이야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슬라 본주, 이제 전 세계 그 전기차의 대장주니까 테슬라가 5%씩 급등하면 뭐 네. 이제 국내 2차 전지부터 그 관련주들 뭐 쫙 올라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되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네. 해볼게요. 네. 답이 좀 짧으셔갖고 더 많이 이야기해 주셔도 아, 돼요. 네. 네네. 네. 요건 잘라갈 거예요. 네네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게스트분들 모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1억 원 투자에 대한 질문 이야기인데 네.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건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네네.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밸류 체인에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AI, 우주 이런 부분에 30%좀 이상, 30% 이상,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 쪽에 한 30%,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게임, 로봇 뭐 이런 쪽에 20%,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는 채권 쪽을 트레이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그러면 주식이 8이고 채권이 2네요. 네. 주식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죠. 하긴 1억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그 섹터별로 세분화 해주셨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머스크 밸류체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머스크란 인물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돼 있는 인물이고 굉장히 좀 기행도 많고 재미있는 네네. 사람이잖아요. 네. 오너 하나에 따라서 주식도 이렇게 됐고 네네. 제가 예전에 저희 사실 우리 부장님이 김현애 이사님 소개로 오늘 나와주셨잖아요. 네네. 김현애 이사님도 이 머스크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머스크가 하는 기행이 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그 욱하는 것들이 일부러 다 전략적인 사람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이제 주식을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스크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지 지금 머스크 밸류체인 기업들 투자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그냥 전략적이지 않게 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네,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머스크 밸류 체인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산업 혹은 새로운 먹거리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예, 진짜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네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기업이네. 예. 그리고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제일 잘해요. 지금 그거를 한다고 하는 여러 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전기차 쪽만 봐도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신성장 산업이라고 투자하는 게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한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에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1년 이상 딜레이 시키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 쪽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GM의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을 중단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CEO도 사임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이제 CEO가 사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업계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인정받았던 아르고 AI라고 거기는 아예 폐업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업계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제 자율 FSD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업계도 뭐 스마트폰 업계처럼 뭐 몇 개 업체만 남는 과점화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어쨌든 확실한 1위 사업자로 굳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첫 번째 업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X나 XAI 같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이제 우주 업체, 그다음에 AI 업체인데 이 기업들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죠. 지금 지구상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무려 절반이 스페이스X가 쏜 위성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기업체들의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몇 개 있고요. 해외 기업들도 당연히 뭐 많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저는 찾아서 투자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반도체 스마트폰 쪽 이제 비중 30%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존의 HBM 관련 기업들 올해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성과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계속 좋게 보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AI가 이제 추론이나 온디바이스 영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쪽도 지금 몇 년째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좀 회복이 될 걸로 보여져서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기존의 메모리, 지금 HBM이 굉장히 이제 핫해졌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메모리도 좀 같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은 이제 올해 제일 화두가 됐던 게 비만 치료제였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비만 치료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이 아니라 이제 소비재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만뿐이 아니라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심혈관 쪽으로도 적응증이 확대가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비만 쪽뿐 아니라 이제 진단이라든지 뭐 유전자 치료제, 또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이제 재미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은 이제 AI가 발전하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로봇과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죠. 결국은 이렇게 사람은 부족하고 결국 인건비는 늘어나는 구조에서 결국 로봇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좋게 보고요. 또 게임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게임 섹터가 좀 반등을 꽤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동안 제일 반등을 못했던 섹터가 아마 게임 섹터였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AI가 이제 사실 게임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개발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업체별로 신작 스케줄을 좀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좋은 종목들을 피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게임 섹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를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덧붙여서 여쭤보자면, 네. 아까 스페이스X 얘기하셨죠. 네네네. 전 세계 위성이 7,000~8,000 개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스페이스가 쏘아올린 네네. 거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우크라이나가 좀 나름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네네. 그래서 야, 우리 위성이 없고 우리나라 지도조차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머스크 좀 도와줘.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가? 네. 하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알았어 하고 위성 쏴줘서 네. 러시아나 군들의 이런 위치 정보부터 위성으로 전부 다 서비스를 그것도 무상으로 해줬다고. 물론 나중에 돈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네. 미국 정부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래에 이런 사업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네. 진짜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네네. 부분.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하고 AI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이 이제 24년 이제 곧 다가올 한 달 후에 내년이죠. 내년에 다가올 갤럭시 신제품에다가 동시통역 네. 기능 넣는다고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 영어로 알아듣고 이 사람 네. 일어로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 폰이 아니어도. 그렇죠. 아니어도. 네. 네네. 그러니까 그 갤럭시 네. 한쪽만 쓰면 맞습니다. 얘가 알아서 다 전송을 네. 해준다는 네. 건데 네. 불과 이거 한 5년, 10년 이후의 기술일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주식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주식이 빨리 반등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네. 또 바이오 얘기도 해주셨는데 바이오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그 민감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 같은 그 자동차 그 기업들 보면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뭐 한 달에 700, 800, 뭐 900만 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공장 생산직인데 네. 그 다른 회사로 가면 거의 뭐 이제 뭐 IT 업계 뭐 임원들급 월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동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걸 로봇 산업으로 제가 나중에는 뭐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그 테마가 이제 나중에는 다 바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네네. 또 최근에도 이제 2차 전지 붐에서 이제 로봇으로 슬슬 옮겨가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또 보고 계세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로봇을 하면 또 다시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테슬라 보시죠. 그죠? 네. 사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진짜 빨리 나왔으면 네, 그게 이제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사실 좀 우스웠죠. 그렇죠. 좀 우스웠잖아요. 예. 되게 동작도 좀 굼뜨고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그 회사가 로봇과 비교하면서 너무 허접하다 이런 반응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였는데 됐어요. 네네. 저도 봤어요.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에요. 맞습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훈련된 로봇이고, 이 테슬라가 지향하는 거는 자기가 보고 인지하고 이제 판단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테슬라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큰 차별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일 것 같은데 24년 아니면 25년 정도에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25,000달러에 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로봇 하나당. 그러면은 사실 인건비로 따져봤을 때 아까도 뭐 생산직 월급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대규모로 투입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사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생산성, 이걸 원가 측면에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 대비. 그러면 로봇이 투입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그게 생산성 측면에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가 측면에서. 그래서 뭐 테슬라 봇에 이게 완성이 돼서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이 로봇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크게 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쪽도 결국은 머스크의 그 행보를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다른 게스트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로봇 보급률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공장이나 생산직의 협동 로봇이죠. 완전한 로봇은 아니고 이제 그 일부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로봇 보급률이 몰랐는데 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0% 20% 정도 인건비가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도 생각보다 로봇 보급률이 또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로봇 산업이 진짜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섹터를 그래서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국내 같은 경우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그 중국 전기차량 배터리에 관련된 이제 그 산업 특정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나름 미국부터 해서 이제 올 초부터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조금은 반등을 했는데
유달리 중국하고 홍콩,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고점 대비 한 지수부터 60, 70% 정도. 네. 네. 그 중국, 홍콩만 유달리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중국 경제가 좀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GDP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이게 이제 팬데믹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제 그때 데미지가 좀 크게 들어왔고, 그 여파가 지금 아직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이제 다만 근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좀 중국 경제를 더 이상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중앙정부가 재정 부양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가 좀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구조적인 그 부동산 투자의 과도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하이테크 투자로 좀 트랜지션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세공정 반도체 기술이 꽤 상당 수준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이제 캐치업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향후에 좀 중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좀 점쳐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부분 쪽만, 이제 2차 전지 쪽만 뭐 본다면은 사실 너무 배터리 공급 과잉이 심해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 올해 들어서만 중국 내에서 배터리 셀 재고가 180기가와트가 쌓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작년 전체 탑재량의 60%라고 해요. 와, 엄청나구나. 재고만. 네네. 그리고 근데도 증설 규모도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배터리 증설 계획이 3000기가와트라고 하는데, 그거가 25년 예상되는 수요의 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이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제 다만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 중국의 배터리 기술은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업체보다 훨씬 좋고, 그래서 그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포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중국의 CATL이나 BYD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부분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IRA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유럽이나 뭐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좀 수요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국의 이 배터리 공급 과잉이 약간 수출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될 여지가 있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여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좋은 의견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먼저 그 중국의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미국 제재 때문에 지금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디 거지? 화웨이인가 핸드폰 나올 때 네. 하이닉스 칩 들어갔다고. 네, 네. 우리는 판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회 수출을 해서도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고, 또 중국 자체에서도 벌써 7나노 그 폰에서 아예 출시했잖아요. 네, 네. 그 완전 100% 자력으로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TSMC나 삼성의 이런 최첨단 공정들을 따라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2, 3년도 안 걸릴 거라고 봐요. 얘네가 한번 만들면 무섭게 만들잖아요. 그쵸, 네. 정부 쪽에서도 엄청나게 한번 투자하면 밀어붙이고, 네. 또 중국에서 지금 이런 그 기업 때려잡기, 그동안 기업들을 엄청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의 지금 시즌이 지나가고 이제 끝났잖아요. 네. 다시 경제 돌리려면 또 이거 해야겠죠. 네, 네, 네. 중국이 생각보다 이런 첨단 반도체 분들 금방 따라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배터리 2차 전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람들이 살려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미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리튬 값이나 배터리 값들부터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뭐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공장 증설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나중에는 이제 좋아지겠죠.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니까. 근데 최근의 추세들은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살 사람 미리 다 샀다. 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인데 하지만 그래도 그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 갖고 계시다는 거. 예. 그 중국에서 전기차 이제 살 사람들 많이 샀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에 월별로 이제 판매량 데이터 나오잖아요. 네. 뭐 여전히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더라고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침투율도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30%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는 특히 이제 계속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좀 비관적이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경제가 그 예를 들어서 안 좋으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액수가 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도 받잖아요. 네, 네. 일시보다는 할부로도 많이 내고 네. 관련이 있는데 네. 그런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데이터 봤는데 와 전기차 판매량 계속 엄청 늘어나. 네, 네, 네.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좀 한번 올해 한번 좀 꺾였다가 다시 네. 또 늘어나더라고요. 금리가 높고 아직 그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네. 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 그렇죠.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사실 그 아까 그 이직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기관 운용사나 기관들 전문으로 이제 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도곡 메리츠로 오셨잖아요. 개인 고객분들 위주로 이제 그 상대하는 그런 그 포지션이시죠. 최근에 포지션도 큰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거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주식 투자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되게 어려운 침체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구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구간에 불과했었죠.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인 거, 더 편한 거, 더 건강한 거. 이런 거를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만들어내 왔죠.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이 또 전지전능한 건 아니어서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남들은 좀 자기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데 나만 좀 정체돼 있거나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평균적인 인류는 계속 쉬지 않고 우상향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평균적인 인류의 성장을 가장 간편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주식을 안 하고 자기 일에만 자기 사업에만 몰두하거나 뭐 자기 재산을 이제 부동산이나 은행에만 예금으로만 만약에 가둬놓는다면은 이제 자기 일은 잘 될 수는 있어도 이 인류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 흐름을 같이 공유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도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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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해볼게요. 네네. 주식 투자 물론 사람들이 다 돈을 벌면 좋은데 네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네. 뭐 단타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또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하면서 유달리 손해를 많이 보는지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 꾸준히 시장은 상승해 왔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침체나 하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어떤 위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은 결국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극복해 왔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위기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이제 투매를 하게 되죠. 아니면 이게 기회인 걸 알아도 투자할 돈이 없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피하려면은 평상시에 좀 기업이나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매일 좀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좀 어떤 것들이 신호이고 어떤 것들이 소음인지 좀 대략적으로나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내 투자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누가 혹해서 하는 그런 소문에 혹해서 또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거나 또 바닥의 주식을 판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좀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아무리 그렇게 잘 해도 당연히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패를 해서 일어날 수가 있으려면은 평상시에 너무 무리하게 몰빵 투자를 또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좀 여유를 늘 좀 어느 정도는 가진 상태에서 투자 활동을 하시면 좀 이렇게 계속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가장 쉬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돈 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네. 결론은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뭐 투자 원칙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카먼 센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 아니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의 현재 흐름이 또 주가 수준이 이런 것들이 지금 상식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특히 자산 배분, 분산 투자 필수죠. 네. 어떻게 아까 우리 그 1억 원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네네네. 그 부장님도 자산을 몰빵해서 투자하지 않고 분산해서 투자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분산 투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오는 데미지에서 빨리 회복이 되려면 이제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살면서 너무 몇 번 오지 않을 것 같은 투자 기회가 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좀 집중 투자를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예. 네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하락장에서 데미지를 줄이려면 분산 투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큰 뭔가 한 섹터나 한 뭐 어떤 주식의 반등을 내가 분명히 파악을 했다면 그때는 몰빵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는 이거 만약에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험을 들려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개별 주식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개별주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의견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ETF가 아무래도 개별 주식보다는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 산업이나 이제 어떤 뭐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피킹을 잘못할 리스크를 없애주기 때문에 저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운용사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뭐 다양한 섹터나 다양한 테마 ETF들을 출시하고, 또 뭐 채권형 ETF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인버스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섹터에 대한 공부를 워낙 깊게 하셔가지고 이제 더 높은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셨다면은
ETF 성과로는 만족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사실 올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연한 종목 피킹 장세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정 종목들. 네. 보시다시피 올해 이제 현재까지 이게 11월 22일 기준이긴 한데 비슷한데 지금 S&P 500이 한 18에서 19% 올랐고 이제 나스닥 100이 한 46% 올랐고 이제 그림에는 없는데 나스닥이 한 36% 정도 올라가지고 당연히 너무나 좋은 성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이 7개 종목에만 했을 경우에는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ETF 투자자보다 맥세븐만 투자하신 분이 당연히 올해는 위너였던 거죠. 근데 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종목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플랫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가고 뭐 예를 들면 3에서 4% 정도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내년에 많은 인하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3에서 4% 정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내년에 이 정도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에서 4%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은 높은 금리거든요. 그러면 이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는 국면이라면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상대는 이제 맥세븐 같은 이제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우월한 빅테크고, 두 번째 상대는 이제 굉장히 이들보다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주는 이제 MMF나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미들캡이나 마이크로캡 지수는 이제 연초율 플랫하거나 마이너스인데 MMF가 이제 5% 이상을 주고 있고 단기채도 4%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훨씬 올해는 거기 중소형주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게 훨씬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매크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ETF와 개별 종목 투자를 같이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에 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개별주와 ETF 투자 병행하라는 거. 네. 네, 그것 자체도 더 분산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좀 전에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네.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정세죠. 영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나스닥 100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장주 빅7만 엄청나게 반등을 했고,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안에 있으면은 나머지 친구들도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100위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어도비 같은 경우만 해도 막 200조가 넘는 회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빅7에 비해서는 반등을 물론 많이 했지만 빅7만큼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이 수천 개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금리가 계속 아무래도 이 고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고 오랫동안 1년 이상은 유지를 하다가 살살 한두 개씩 내리기 거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도 소형주들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미래 앞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이런 많은 주식들을 어떻게 움직여 갈지 네네. 그거에 맞게 이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식상하죠. 노후 대비로 투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무엇이 변할 것인가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라. 이게 투자에서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업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기업을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그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안전하고 양호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아주 짧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제프 베이존스가 진짜 멋있는 말 했네요. 무엇이 변할 것인가 보다 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네. 결론은 사실 주식 투자가 좋은 기업, 미래에 돈 많이 벌 기업 골라내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ETF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세금도 그렇고 노후 대비로 정말 좋다고 하는데 네. 사실 연금 계좌 생각보다 많이들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고백합니다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김현애 이사님 나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연금 계좌를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연금 계좌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투자하고 보는 자산 그 종목들은 연금 계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만 보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연금 계좌 로 투자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정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이제 퇴직연금 계좌 계속 갖고 하고 있고. 운영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약간 뭐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제 연금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 연금 계좌가 투자 종목이 제한적인 게 결국 좀 위험하지 않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후에 좀 안정적인 재산을 좀 이렇게 불리기 위한 목적인 건데, 저는 이렇게 연금 계좌 열어볼 때마다 조금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을 좋아하고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긴 해도 연금 계좌가 있음으로 해서 약간 주는 안정감? 그런 게 좀 있어서 나름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맞춰지지 않나, 이 투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금 갖고 가는. 예.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그쵸?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 주식 하면은 국내에서 투자하면 15.4%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로 직접 투자하면 22% 이런 식으로 이제 낸다고 하는데 연금 계좌라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금 계좌는 일단은 우리 일반 주식처럼 바로바로 못 뽑죠. 그렇죠. 연금 네, 못 뽑죠. 타먹을 때쯤 나이 돼야 그죠. 강제로 5년 먼저 인출하려고 하면은 그 세금 다 토해내야 다 토하고 나서 뽑아야 되죠. 네. 그죠, 맞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이제 연금 계좌 활용하는 게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된다고 네네네. 그런 메리트가 또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진짜 그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네. 완전 거의 트레이딩 매일 치고 빠지는 그 전문가들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이거 진짜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전술이나 이런 전략들 정보들을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는 들어요. 네네. 또 고백합니다만 사실 저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저는 인버스는 안 하고 레버리지만 하고 있는데 네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같은 시간에 더 고수익을 얻기 위함이죠. 그게 결국 장점인 거고, 다만 이제 고수익에는 늘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그 인덱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인덱스 투자를 한 경우와 레버리지 ETF를 한 경우를 비교하면은 이제 장기 성과에서는 레버리지 ETF 쪽이 더 열이한 성과를 낸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것보다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게 장기 성과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레버리지 투자의 어떤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공매도 쪽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좀 산업과 시장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경우에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좀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단순한 정방향 투자보다 수수료나 리스크 측면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버스 투자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더 재밌고 알차게 투자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저희는 나스닥 100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미국 주식으로 치다 보면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QQQ가 1배짜리고 네. 이제 TQQQ가 3배짜리잖아요. 네. 요 그 상승에 3배 상승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SQQQ 네. 이게 3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네. 이거 두 개를 갖고 논다고 하는데 나스닥 100만 지금 뭐 거의 한 7, 8년째 10년째 투자하는 저도요. 이거 두 개 하나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개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주식에 대한 그 초보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론 투자에는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는 그쵸. 없습니다. 네. 개인의 자유고 네. 뭐 내 돈 벌어도 버는 거고 날려도 내가 네. 날리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리스크는 줄이는 게 좋잖아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버스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롱으로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죠. 길게 갔을 때는. 근데 이제 인버스는 그 구간에 잠깐의 그 하락이 계속되는 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그 구간의 짧은 그 하락 구간이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그때 인버스를 잘 활용하면 그 하락할 때 또 한 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미도 있고 이제 그 추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결국에 큰 수익은 메인 투자는 결국엔 롱이죠. 롱에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배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 네. 하는데 네. 배당주도 그 사람마다 의견도 다 네. 다르고요. 또 게스트 분들마다도 다르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배당주 거의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배당 결국 제 살 깎아먹기다라는 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한 네. 개인 유튜버의 의견일 뿐입니다만 배당주 투자가 작년 하락장부터 인기가 진짜 많아졌고 심지어는 배당주가 원래 현금 수입을 이게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장년층 분들이 원래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배당주 투자의 장단점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그 이제 배당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이 지금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2% 배당만 보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특히 최근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러실 테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고배당주를 사신다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실 이론적으로 그 배당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의 주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당주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배당락 이후에 그 이전 주가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종합적으로 저는 사실 배당을 할 여력이 있는 회사면 배당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그 장기적인 성장이나 뭐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그 부분이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회사 일단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배당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공감 가는 종목이 생각나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하죠.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1등이 독보적인 1등이잖아요. 네네. 수년째. 네네. 테슬라 본주 보면 테슬라가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당 없죠. 네. 얘네 그 배당 대신에 우리 배당할 돈으로 기업 키워서 투자하고 계속 사업 늘릴 거다. 네네네.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스페이스 X나 뭐 지금 로봇도 지금 테슬라 본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거 말고도 AI 자율주행 뭐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테슬라처럼 이렇게 그냥 배당주 없이 쭉쭉 성장을 위해서 가는 기업도 있고 저는 또 한국에서 저는 삼성전자 정말 좋은 게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 대장주 중에서 이렇게 배당 잘 주는 회사 없거든요. 네. 또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하락에도 막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80%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많이 네. 반등했지만 네. 막 $100대까지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삼성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배당금은 그대로 주는 거고 네, 네. 오히려 또 배당이나 또 성장 얘기하면 또 이런 주식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배당을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그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또 배당주가 또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제 소득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 네. 그렇죠. 이제 그 주가 이 등락에 상관없이 월 몇백씩이라도 아니면 몇십만 원씩이라도 배당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어떠실까 하고 여쭤봤어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도 배당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삼성전자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그 21년 말 22년 초에나 어쨌든 그때 9만 원 넘었을 때 고점으로 지금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를 계속 6만 원, 5만 원대까지도 갔었죠. 그때 당시에 10만 전자까지 간다고 네. 했었어요. 네. 6만 원, 7만 원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가 100조 순현금 100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서 80조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현금 많은 현금을 저는 그 주가가 계속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게 그 많은 현금을 지금 어떤 제대로 약간 물론 투자 계속 캐펙스를 하긴 하지만 어떤 되게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을 계속 쟁여두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그래서 주가도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미래사업 기획단인가요? 그런 거를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향후 먹거리를 이제 하기 위한 뭐 그게 이제 전장이다 이렇게 기사도 나긴 했는데 하여간 저는 삼성전자가 그 많은 현금을 더 미래를 위한 성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뭔가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그 큰 한방을 위해서 네. 진짜 대박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네. 느낌이 들긴 네.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 현금 보유량이 진짜 거의 뭐 글로벌급이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거 보면 탄탄한 회사는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과거에 친환경, 뭐 또 코로나 때 그 바이오 주식들, 네. 얼마 전에 2차 전지 이렇게 여러 섹터들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지나갔죠. 최근에는 이제 AI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나 섹터 있으신지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나름 이 괜찮습니다. 분야의 네. 그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떤 분야가 미래에 뜰 것 같은지 혹시 좀 네.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AI 붐은 이제 올해 이제 챗GPT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대기업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단계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될 텐데 사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은 온디바이스나 추론으로 이제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개별 소비자의 일상생활로 AI가 침투하는 걸로 이제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쪽은 계속 그 주된 테마로서 아무래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로봇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도 계속 괜찮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월별로. 근데 내년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는 걸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과도 맞물리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쪽이 이제 또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뭐 레거시 반도체 이런 쪽도 좀 내년에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4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이제 1950년대 미소 냉전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다르파의 24년 예산안 중에서 제일 크게 증가한 부분이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
올해 24년에 미국 정부가 55년 만에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 이후로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10월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중 내내 그 우주 테마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2주 전, 3주 전 정도에 나온 뉴스, 그 스페이스X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스타쉽 발사했다가 또 위에서 폭발했죠. 네, 됐어요. 네. 엔진 몇 개 꺼져갖고. 네. 네. 그 꺼진 게 첫 번째였고, 네네. 지난 2주 전에 그쪽으로, 발표한 건 네네, 봤어요. 엔진은 잘 해서 네네. 날아갔고, 그냥 뽀개 분리까지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발사체가 위에서 폭발했죠. 그리고 얘도 이제 폭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하여간 그 결국 민간 업체잖아요. 스페이스X는. 미국의 상원의원 2명이 그 우주 어떤 뭐 소위원회, 우주과학위원회인가요? 정확한 플레이는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에 속하신 상원의원 2명이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민간 업체 그 우주 발사 그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해라. 그러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산업에서 계속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뭐 중국 대비 계속 우위를 점하려면 민간 업체들도 열심히 계속 이 우주 프로젝트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정찰위성 발사했죠. 미국에 갖고 걔네 위성에다가 우리 거 좀 넣어주세요. 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그 우주 쪽 테마는 올해 24년에는 그 달에 또 가기도 하고 미국이 계속 좋은 중요한 테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그 테마로 우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네. 미국 정부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 관협의 그 투자를 제일 많이 늘렸다. 이 한마디로 사실 정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네. 얘들이 그 여기저기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저기는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특정 분야의 그 지출, 그러니까 투자를 늘렸다. 이 분야에 말 그대로 투자하고 이 산업 키우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주식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네네. 굉장히 쉬운 단순한 원리로 네네.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런 네네. 것 같은 네. 경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오늘 많은 이야기 부장님 해주셨는데요.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나름 이 분야에서 또 오래 근무하셨고 경험도 많이 쌓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그 20대 후반에 이제 첫 회사 들어갔는데 그때 대표님이 이제 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지시하신 게 앞으로 1년간 책을 100권 이상 읽고 그 뭐 짧게라도 좋으니까 독후감을 다 써라. 와, 회사에서도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구나. 네. 계속 개발이네요. 네. 근데 이제 책의 종류는 뭐 굳이 경제, 주식, 뭐 금융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뭐 문학이나 뭐 예술, 뭐 역사, 철학, 심리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도 많이 보고 그 문학, 역사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책 읽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좀 뭐 책이라든지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거 이제 끊임없이 뭔가 좀 읽고 있는 습관을 좀 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상식을 이제 좀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 상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맞나?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뭐 옷 한 벌에 1,000원이면은 너무 싼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옷이 있으면 이건 가격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의심하게 되고. 그런 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금리나 뭐 원유, 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년 차트를 좀 직접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패권의 역사,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패권의 역사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사회 초년기에 좀 기억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향후에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열어보면 사실 편하거든요. 누가 이미 분석해 놓은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사업 보고서를 먼저 읽고, 그리고 직접 탐방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연습을 습관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초기에 뭐 좋은 스승님 그리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제가 어떤 시장에서 가져야 될 어떤 좋은 습관이나 마인드를 좀 갖게 된 게 지금까지 그나마 제가 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 지금 정말 사회생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귀인을 만나셨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첫 직장 들어가면 이제 거기 사장이나 아니면 뭐 부장, 제가 가면은 이 말단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이제 톱니바퀴처럼 막 이제 무식하게 일만 시킬 것 같은데, 그 귀인, 그 첫 직장 오너 누군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한 달에 100권 이상 책을 읽어와. 1년에 앞으로 1년에 100권 이상 책을 읽으라고, 뭐 소설도 좋다. 꼭 경제가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네네. 진짜 진정한 오너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전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끝나야 되잖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네네. 게. 근데 대부분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데, 와, 첫 직장에서 이제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물론 회사 일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때 그럼 이제 그 첫 직장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굉장히 그로우업 하셨네요. 성장하셨네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그래도 많이 그때 되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긴 했어도 헝그리하게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그때 많은 성장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초반에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이제 기관이나 뭐 법인들 전문 그 타겟을 운영하시다가 그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옥센터 그는 완전 개인분들 만나시잖아요. 그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나름 비슷한 동종 업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또 다른 분야로 새로 이제 그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특별한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어떤 마인드로 갑자기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또 옮기시게 되셨어요?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간 그 운용사 비즈니스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보다는 사실 좀 존재감이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의 힘이. 네. 외국인 아니면 개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 그날의 주식시장이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은 기관보다는. 그래서 외국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투자 주체고,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특히 팬데믹 이후로 개인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죠.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분들이 이제 난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지금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거의 없겠죠. ETF 시대니까 지금. 그렇죠.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ETF가 워낙 또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펀드에 가입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개인분들이, 또 예전에는 사실 정보 접근성도 떨어졌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요새는 되게 채널이 다양해졌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지만 뭐 여러 SNS,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개인분들도 저 같은 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습득을 하세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펀드에 굳이 가입 안 해도 자기가 투자해서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운용사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사실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정말 큰 기관의 그 아웃소싱 그 자금을 계속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 향후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생각에서 운용사보다는 저는 개인 분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증권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 그 투자에 관한 좋은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2008년 9년에 펀드 열풍 불 때 금융위기 이후에 펀드 열풍 불 때 계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펀드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제 ETF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펀드는 예를 들어서 ETF로 내가 뭐 100주 사면 이 주식 어디 종목에 몇 프로 있고 수수료 얼마고 어떻게 돼 있다라고 매일매일 딱딱 나오잖아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근데 펀드는 내가 뭐 한 1억 넣어놔도 이 돈 어디에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ETF로 주식을 배운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어디다 투자하지도 모르는데 왜 돈을 넣어? 그리고 나 이번 주에 뭐 전세금 올려줘. 전세금 제가 이제 더 내야 돼. 내가 전세를 산다면. 그래서 전세금 더 넣어야 돼서 돈이 필요한데 당장 펀드는 당장도 돈을 또 못 뽑는다고. 바로 못 뽑죠. 또 판매 또 기간이 있고 또 기간이 있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펀드라는 거에 투자하는 거가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호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펀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ETF랑 차원이 다른 수익률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편의성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가 내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정확히 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뽑을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펀드에도 장점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야기 하자면 사실 정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그 전에 운영하셨던 운용사의 그 펀드 매니저 분들 그리고 완전 저 같은 주린이 개인 투자자 그 둘이 갖고 있는 정보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만 해도 2차전지 관련해서는 웬만한 투자 자문회사 대표님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정보에 진짜 홍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보전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의미가 크게는 없어졌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펀드와 ETF에 대해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많이 ETF나 개인 투자자를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 마인드, 정리,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가 집이나 주택을 집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옷을 사거나 심지어 뭐 신발 작은 액세서리를 살 때도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다른 제품이랑 가격을 비교해보고 비교하면서 이제 구매를 결정하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고 이제 사셔야 되고 그 누가 이제 소문에 혹해서 이렇게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주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기업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모든 시장 상황에 다 모든 걸 다 팔로우업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으시는 건데 그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 듣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괜찮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한두 명 정도 의견만 도움만 받으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정보들도 맞습니다. 모두 다 정답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심지어는 저희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도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그 개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해서 결론은 내 판단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투자란 물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수단도 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투자는 내가 살아있게 느끼는 건, 나를 네. 살아있음을 네. 느끼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거. 네. 네. 부장님, 오늘 그 많은 이야기 했는데, 네. 정보 공부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공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